안녕하세요. 행정법 총론을 담당한 이교육이었습니다. 제 12주차 강의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입니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법을 사람들이 잘 지켜줘야만 그 법이 효력이 있게 되는데, 그 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 법이 사문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그래요. 실효성 확보수단.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그 숙제고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는데요.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벌.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벌, 그리고 기타의 수단에서 세 가지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강제 부분에서 다시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기관이 강제로 집행을 한다. 법원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의무를 부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시 강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즉시 강제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강제. 그리고 행정조사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칙을 말합니다. 벌칙. 요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행정강제, 요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겠습니다. 같이. 교환을 보면은 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해가지고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념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두 번째 단락을 가보시면은 그 행정강제는 다시 그 나눕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강제집행 부분하고 다시 한번 즉시강제로 나눠서 보통 이야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강제집행 부분하고 즉시강제로 나눠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2절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행정상이라는 말은 행정법에서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주체가 그 의무를 받은 사람에게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해가지고 장래에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강제집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행정주체에게 우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권력적 사실행위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장래에 향해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즉시 강제라고 하는 것은 즉시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부과해서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 요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강제집행은 의무를 부과해서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민사상의 강제집행이다. 다른 사람이 돈을 꿔간 다음에 채무를 변제 안 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집달관이 나가서 강제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타력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집행 성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법원을 통해서 한다는 말은 법원은 다른 사람이니까 타력집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또 우리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와 또 다릅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를 하면서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근거를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습니다. 통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강제로 하니까 별도의 그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정법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정 대집행법 그렇습니다. 행정 대집행법. 무허가 건물이 있다. 무허가 간판이 있다. 라고 할 때 불법 간판물이 있다. 그러면 철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철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알았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집행할게. 이걸 행정 대집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행정 대집행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세징수법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기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강제집행은 어떤 것들이 수단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지금 얘기한 대로 대집행이라든가 또는 직접 강제라든가 또는 강제징수라든가 또는 집행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한 강제집행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대집행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집행이다. 한마디로 대신해서 집행한다는 뜻이죠. 대신해서 집행한다는 말은 아무거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 자기 의무의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다.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3자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 자신이 하는 경우 대집행을 인정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불법 건물, 또 간판이 있다. 불법 간판이 있다. 그럼 철거를 해라. 안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철거할 수 있는 분들을 데리고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일당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거법으로 일반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특별법에서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 토취법 있습니다. 대집행은 누가 할 것인가? 의무를 명한 당의 행정청 좋습니다. 그리고 수임청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청은 X입니다. 감독청 아니고요. 그리고 행정청을 대신해서 대집행을 제3자가 한다? 역시 X입니다. 주체가 안 됩니다.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 말은 대체할 수 있는 자기 의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부과했더니 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일신 전속적일 때는 안 되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면 X가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주의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공익사업 토지취득보상법 역시 44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박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대집행이 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무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 또 불법 광고 간판에 대한 철거 의무, 교통장애물의 제거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은 부작위 의무 위반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부작위 의무, 가만히 있어야 될 부작위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대체적 자기 의무로 바꾼 다음에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거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철거를 안 하니까 이걸 갖다가 대집행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작위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다음에 비로소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보충성의 원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이 불법 간판을 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방법이 없을 때에 한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보충성의 원칙. 그 분리행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심의 공익이 침범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판례를 보면은요. 대집행 요건에 대한 판단 문제는 공익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의 부당할 때는 사법심사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대집행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집행 실행을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다수의 입장이고요. 입증 책임 문제, 입증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대집행 요건이 있다 없다를 갖고 논란이 벌어지는 그 입증 책임 문제, 요건의 입증 책임 문제는 처분행정청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죠.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대집행이다. 그럼 대집행을 행정청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대집행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판례 입장이고요. 대집행을 하면서 행정벌도 같이 부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법 건축물이다. 또 불법 간판이다. 철거해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의무를 부과했는데 말을 안 들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거죠. 그럴 때 행정벌도 부과하고 대집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대집행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예요. 이런 문제인데요. 대집행의 절차입니다. 절차. 대집행의 절차. 계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실행, 그리고 비용 징수가 있습니다. 계고, 그 다음에 통지라는 말은 영장 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비용 징수, 구상권 행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다시 한번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가 되겠습니다. 계고는 문서로서 합니다. 의사의 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는 영장의 통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행입니다. 실행. 이거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죠. 철거 작업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비용 징수. 이거는 하명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는 서로 간에 있어서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의 행위에 뒤에 이루어진 행위에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자, 그 점도 여러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하자의 승계가 됩니다. 하자 승계. 계고를 하고 문서로서 먼저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영장 통지, 그 다음에 실행, 그리고 비용 징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계고는 의사의 통지 개념인데 문서로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계고를 구두로 하면 뭐가 되느냐?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영장 통지 문제입니다. 영장. 예. 이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 영장 통지. 영장 통지. 그 다음에 실행입니다. 실행.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권력적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지만은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징수 문제입니다. 비용. 아까 얘기한 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명 성격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에 대한 구제입니다. 이러한 대집행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집행벌입니다. 집행벌. 집행벌은 우리가 흔히 이행강제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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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이행을 어떻게 한다? 강제한다 이거죠. 이행을 강제한다. 불법한 상태로 건물이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거를 철거하라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똑바로 할 때까지 집행벌을 계속해서 여러 번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불법으로 자기 이름으로 실명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말을 여러 번 한 다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집행벌을 부과하고 또 1년 지나면 또 집행벌을 조금 더 많이 부과하고 여러 번 부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집행벌 이행강제금의 개념이죠. 이거는 비대체적 자기의무 예. 이런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과태료다 그럼 한 번 내면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을 장래에 잘 지키도록 하는 간접 강제적인 성격을 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법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의무 위반의 제재입니다. 그러나 집행벌은 그게 아니고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는 거. 이 점에서 여러분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위반 상태가 행정벌은 의무 위반하면 한 번 부과한다 끝 이렇게 되지만은 지금 얘기한 집행벌은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 부과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측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성격은 급부하명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벌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개별법으로 보면은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그렇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도 농지는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을 농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농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면은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처분하거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걸 위반하게 되면은 역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것이죠. 이럴 때 나오는 말이고요. 건축법 얘기했고 부동산 실명제법도 마찬가지. 부동산 실명제법도 실명제 자기가 부동산을 샀으면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 좀 느껴야 되는데 제3자한테 명의 실탁을 해가지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기 이름으로 빨리 해가라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집행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마찬가지죠. 장사법 같은 거는 무슨 말이냐? 장사를 한다, 사고 파는 장사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묘 쓰는 걸 얘기합니다. 묘를 쓸 때는 묘지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다 묘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개별법률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률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절차 형식 문제는 개별법에 가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구제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이거는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떠한 불복 절차를 갖게 되느냐 이거죠. 먼저 비송사건 절차법에서의 문제죠.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을 이행을 안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고지받고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되어 있는데 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불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적인 재판에 문제가 제기되면은 법원에서 이거를 재판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그다음 장사법상 이행강제금 문제 등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역시 거기에 나와 있죠. 그다음 직접강제를 가보겠습니다. 직접강제. 자, 직접강제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가해서 의무이행 확보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직접 강제, 직접적으로 강제를 한다는 거. 신체 재산에 대해서. 그걸 직접 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안 하면 전염병이 남한테 이게 전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실력을 가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라든가 또는 무허가 불법 영업소를 강제로 실력을 가해서 영업소를 폐쇄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강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라든가 부작이라든가 수인이라든가 급부의무 이런 것들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의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피대체적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인 경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자기 의무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데도 그걸 직접적으로 강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충성의 원칙, 예컨대 비례 원칙 이런 문제에서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 원칙에 위반이 되면 위법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는 면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무허가 영업행위라든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정지를 안 하고 영업을 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 행정벌에 의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업무정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때 영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강제 수단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측면들이 좀 강합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예를 들면 공중보건, 또 위생, 식품, 환경,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제일 화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데는 직접 강제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강제에 관해서는 일반법은 존재하지를 않고 개별법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가장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에 대한 규정이 거기에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로 퇴출시켜버린다든가 집시법에서 시위하는 군중을 강제 해산한다든가 학원의 불법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 명령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직접 강제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비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위법 문제로 간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법과 불법의 한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강제 징수 문제인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상 강제 징수를 보겠습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 세금을 안 낸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독촉을 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에 들어가서 이제 매각 처분, 그래서 청산배분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상 강제 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개념을 보겠습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상 금전급부 의무가 이행이 안 될 때 실력을 가해서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강제징수라고 얘기하고요. 일반법으로서 대표적인 법이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것이 뭐냐? 국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그렇습니다. 아까 독촉하고 체납처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독촉과 체납처분. 그래서 그 체납처분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이게 압류, 공매, 청산배분.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에 들어갑니다. 매각을 해가지고
청산배분 들어가죠. 그래서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자치단체, 세무서,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캠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산관리공사, 공매. 여러분 경매나 공매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아마 경매는 이제 신문이나 경매지에서 나오는 걸 보셨을 거고, 공매는 이제 경제신문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것을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독촉, 압류, 그 다음에 매각, 그리고 청산 절차. 그렇습니다. 독촉이라고 해요. 독촉. 독촉의 경우는 세무서장이라든가 시장 또는 군수 이런 사람은 납부기간 경과 후에 11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20일 내에 그 납부 기간을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은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독촉 절차 없이 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효라는 견해의 판례, 또 취소라는 견해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독촉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압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압류. 지정된 그 기한까지 안 내면은, 완납을 안 하면은 이제 압류를 하게 돼 있죠. 압류는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뭐 의복이라든가 주방기구라든가 또는 그 3개월 동안 먹을 음식, 이런 거라, 인감투장이라든가 제사에 지내는 그 물건들이라든가 뭐 또 족보라든가 그 사람이 받은 훈장이라든가 또는 책 있죠. 공부하는 책이라든가 사망급여금, 의료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압류를 금지합니다. 또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채무가 좀 있어가지고 월급이 압류되는 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전액을 못하고 아무리 받을 게 많아도 그 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채권에는 총 액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는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 이건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채권의 압류 제한 2분의 1, 그것도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그 재산이, 체납자 재산이 압류가 되면은 처분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국세징수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압류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해서 금전으로 환가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공매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매라는 것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예를 들면 공매를 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유찰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특정인을 집어서 당신 한번 사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무서장이 공매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자산관리공사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직접 또 매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의 경우는 사법상 계약의 성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그 어떤 공매라든가 이런 매각에 참가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그 세무서에서 그걸 매각을 하는데 담당 세무 공무원이 그걸 참가를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못 낸 사람이 거기에 참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라든가 세무 공무원은 압류재산에 대해서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매수를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 배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청산 배분. 그 배분에 있어서는 체납 처분비, 그 다음 국세, 그 다음 가산금 이런 순차적인 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4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밑부분은 한번 참고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수의 불복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독촉이라든가 체납 처분 이것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행정쟁송을 통해서 취소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행정심판은
우리가 그 국세행정심판은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전치주의 개념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전치주의가 아니고 의무주의로 개정이 됐는데 국세행정심판은 필수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하자의 승계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이 독촉하고 체납처분 이러한 그 압류, 공매, 청산배분인데요. 이러한 그 사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선행행위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뒤에 게 이제 하자가 승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이에서는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처분,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하자의 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촉, 체납처분 사이에서는 하자가 승계가 되는데 앞에 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뒤에 행위에 하자가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독촉이라든가 압류 이런 쪽으로 하자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자의 승계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즉시강제 문제입니다. 즉시강제, 행정상의 즉시강제. 즉시강제. 그러니까 즉시강제한다는 말은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정말 눈앞에 급박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목전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즉시강제라는 것이 나오죠. 즉시강제. 고속도로 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별 개념 가보겠습니다. 즉시강제는 이거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즉시강제라고 하는 것은 즉시 부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즉시 강제해버리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좀 위험해질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화되는 것은 안 되고 예의적인 수단으로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것이죠. 또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조사하는 걸 행정조사라고 하는데요.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한다든가. 근데 행정조사는 목적의 급박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도 또 행정조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인 사실행위죠. 이거는 즉시강제는 권력적이다. 그리고 사실행위다. 권력적인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그래서 권력적이란 말에 들어가니까 이때는 사실행위지만 처분성을 인정을 합니다. 처분성을 인정해요. 처분성을 인정을 합니다. 처분성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행정쟁송호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즉시강제는 그야말로 법익 침해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법률의 유보에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통설입니다. 실정법의 근거, 실정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다수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어떠한 실정법의 근거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일반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전염병 예방법, 마약류 관리법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별법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가보겠습니다. 1조 2항을 가면은요. 이 법이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고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최소 침해 원칙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비례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비례 원칙. 최소 침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필요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침범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조리상 한계 그랬어요. 조리상 한계. 자, 긴급하다, 긴급성이라는 게 있고요. 목전에 급박하다. 보충성,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한다.
비례성, 지금 현대로 최소 침해, 그렇습니다. 소극성, 사회 공동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사회 공동. 그렇습니다. 이걸 소극성이라고 그래요. 소극성. 소극성. 예. 아마 여러분, 그, 경찰, 뭐, 공공의 원칙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찰학 개론 시간 이럴 때 보면은, 그런 거는 이제 경찰 소극 목적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절차법적인 한계의 문제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즉시강제의 영장주의를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즉시강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안 좋고 법익 지배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의를 인정할 수가 물론 있습니다. 워낙 목전에 급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단의 문제입니다. 대인적 즉시강제 문제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우 이제 불신검문이 나옵니다. 불신검문. 아마 여러분 불신검문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유를 설명하고 여러분 불신검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조를 보면은요,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거동 수상자 등이 있을 경우에 스탑 앤 프리스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근의 어떤 지구대라든가 파출소라든가 뭐 경찰서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은 임의동행 들어보셨어요? 임의동행.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자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자고 하자는 것은 경찰관이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가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행인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거기서 질문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 그럴 경우에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가자고 교통방해나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경우라 그래서 가자고 한다. 그럼 무조건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임의동행이고요. 임의동행을 역시 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탑 앤 프리스크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참 밑에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형사상에 구속당하지 않고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기보조 금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법상에 강제 진단이 있습니다. 또 강제 격리. 다른 데로 이제 전염병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교통 차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제 수용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소방활동 종사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법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물적인 즉시강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기, 흉기 같은 것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임시로 잡아놓죠. 영치한다고 그럽니다. 영치. 또 다시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약사법이라든가 검역법에서 물건의 폐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가택적 즉시강제도 있습니다. 위험방지 차원에서 출입을 한다든가 또는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소에 있는 그 식품을 검사를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또 검역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 거기에 대해서 출입을 해서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즉시 이루어지는 즉시강제의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즉시강제가 다 그러한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즉시강제의 경우도 구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제 문제로 가보면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즉시강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자, 적법한 침해가 있고 특별한 희생이 있다. 그럴 때는 뭐라고 그러죠? 손실보상. 위법하고 불법하다, 피해를 봤다. 그러면 손해배상.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이라는 게 있고 수용침해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유사적 침해하고 수용적 침해의 이론을 가져다가 이거를 갖다가
그 보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용적 침해라는 것은 뭐냐? 수용한다는 말은 적법한 침해를 말하는 것이죠. 수용유사적 침해라는 것은 위법한 침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입니다. 즉시강제가 위법하게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위법이니까 이건 위반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행정쟁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여러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괄해서 우리가 행정쟁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신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인신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부당하게 강제로 수용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인신보호법에 위반돼서 인신보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상의 체포, 구속, 수용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신보호법의 피수용자라는 개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개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등등 여기에 수용 감금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될 때는 법원에다가 본인이 또는 배우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형제, 가족 등등 동거인, 고용주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인신보호를 해달라고 하면서 구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은 그러한 구제 청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체 없이 그 적법성 여부, 수용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 판단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에 정신과 의사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사회복지학자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은 동종이나 유사 등등 다른 데로 이송하도록 명령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해제를 시켰어요. 해제시켰던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용 금지 원칙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적법한 거에 대한 보상 문제, 그 다음에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제도 문제, 계속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 그 다음에 정당방위 문제인데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불법으로 나오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하다. 그걸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죠. 부정대 정해관계. 상대방의 부정에 대해서 내가 정오로 대응한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막으면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정당방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법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당방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시강제라는 것을 불법하게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당방위를 하다 보면은 폭행이나 이런 게 할 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한 행동이 되니까. 우리가 범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구성요건 해당성, 법조문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에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위법성을 없애게 되는 그러한 조각사유가 있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마지막에 정당방위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이고요. 기타 처분청의 취소라든가 또는 정지라든가 또 공무원의 형사책임 또는 공무원한테 형사책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책임. 공무원은 징계 아시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징계라고 하죠. 공무원의 뭐라고요? 징계. 징계.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징계처분, 징계책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형사책임이란 말은 형사처벌을 말하는 것이죠. 형사책임이란 말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청원, 그 다음에 고발. 제3자가 하는 걸 우리가 고발이라고 그러죠. 고발. 고소, 피해자 등등이 피해자라든가 법정대리인 등이 하는 것을 고소 이렇게 하죠. 고소. 그래서 처분청에서 하는 그런 취소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의 형사 책임, 그 다음 공무원한테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런 징계 책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발, 그 다음에 고소, 이런 사후적인 간접적 구제 방법으로도 여기에 대한 구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조사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말 그대로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행정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개념을 보겠습니다.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정보를 수집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현장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문서를 열람한다든가 지료를 제출한다든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보고를 요구한다든가 제출을 요구한다든가 진술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조사인데요. 여기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행정조사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또는 직무를 수행하고 그런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 정보, 자료를 수집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구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우리가 행정조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미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일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준비적이고 그리고 보조적인 조사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기관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다. 급박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급박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행정조사에 대한 내용과 그 박스를 보면은 즉시강제를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대립법계에서 스타트를 했고요. 행정조사는 영미법계에서 그 내용이 유래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 자료를 준비, 보조하는 수단의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사는 권력적인 경우도 있고 비권력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즉시강제는 긴급성을 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즉시강제에서는 일반법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사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존재합니다. 행정조사 기본법. 이 행정조사 기본법이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행정조사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근거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근거는 그 기본법의 5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을 때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유보 원칙이죠. 다만 조사 대상, 객체가 자발적 협조를 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 임의조사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 요구에 따라서 근거가 필요하고 예의적으로 동의하면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법들이 있느냐 가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어요. 불신검문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불신검문. 아까 얘기한 대로 불신검문이 있습니다. 불신검문. 범죄의 혐의가 있다라든가 위험성이 있다라든가 또는 그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불신검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이런 데에 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그 사람에게 불리하다라고 할 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무슨 동행? 임의동행. 임의동행이니까 거절을 가능할 수 있다.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검문한다는 말을 우리가 스탑 앤 프레스, 정지시키고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보면은요, 소방기본법에서 출입조사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검사도 있고요. 소득세법에서 질문조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에 따라서 대인조사가 있습니다. 신체수색, 질문, 또 불신검문, 음주측정, 대물입니다. 장보서류, 열람, 또 물건 검사, 수거, 대가택, 영업소라든가 선박의 항공기 출입 임검 한다고 그러죠. 임검, 수색한다. 임검. 그 다음에 권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택, 신체, 수색. 찾아내는 걸 수색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수색. 물건의 수거, 검사 등. 비권력적인 경우가 있죠. 비권력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론조사, 또 인고조사, 그런 것들은 비권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조사가 있습니다. 불신검문, 수색 같은 거. 간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간접적인 측면의 행정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범위 문제에서 일반조사가 있습니다. 토지조서라든가 물건조서의 작성, 공취법에서. 또 개별조사도 있습니다. 통계법상의 국세조사. 그 다음 영역에 따라서 경찰, 그러면 경찰, 불신검문. 그 다음에 경제, 그러니까 국세조사. 교육, 그러니까 취약 예정아동 조사. 그렇습니다. 그 의무교육인 그 취약,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거기에 갈 건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약 예정아동. 그 다음에 보건복지행정상의 그 에이즈 환자 실태 조사라든가 불량식품 검사라든가 또 건설교통상의 그 통행 차량 조사. 우리 운전하다 보면 통행 차량 조사라고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행정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에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행정조사에는 어떤 것을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그 행정조사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접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행정조사 기본법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례 원칙이 등장하죠. 비례 원칙. 비례 원칙. 법은 여기 비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례란 말은 한마디로 이제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합성, 필요성, 취소침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 범위의 최소, 필요성이란 말의 최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한다. 예.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적합성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적합성.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 적합성. 예. 그 다음에 중복조사를 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중복해서 여러분 행정기관이 뭐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인구조사를 갑이 와서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을공문이 와서 또 얘기하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중복조사를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따라서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중복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조사를 하라는 거죠. 공동조사.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공동조사. 그래서 중복조사를 못하게 합니다. 공동조사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벌 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쪽으로 유도 쪽으로 가자. 유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조사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무상 비밀 준수. 직무상 비밀 준수. 공표하면 안 된다.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라는 뭐가 있어요. 직무상 비밀 준수.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용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사 기본법의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가보면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의 핵심은 행정의 공정성, 그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그 특별법들은 궁극적으로 전부 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 잘 살게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공정 투명성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용어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조사원 문제가 나왔죠. 조사원. 이제 특별법에서는 대개 용어를 어떤 의미로 썼다는 것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 해석이라고 그러죠. 입법 해석. 조사원은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든가 직원, 개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 조사를 받느냐? 대상,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물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사의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든가 공익에 중대한 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국방이라든가 그럴 때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몇 가지의 규정들이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할 때는 조사를 그냥 주먹구구시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가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총리실장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국무총리실 실장은 그러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는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습니다. 조사는 정기조사, 그 다음에 수시조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정기와 수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정기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시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민원이 접수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법에서 수시하도록 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법에 위반 혐의가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았다라든가 이러한 기타 이 사항들은 수시로 조사를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어떤 거 할 건지에 대한 선정 문제는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또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왜 그러면 나는 조사를 받느냐, 왜 저쪽은 조사를 안 받고 이렇게 또 불쾌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의 기준, 조사 대상 기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람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3자의 어떤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열람을 또 제한을 걸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 방법 문제인데요. 출석을 하라고 요구한다든가 진술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항의 세 번째를 가보면은요. 그 조사 대상자가 여러 번 이것도 조사받으러 다니는 것도 참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고를 요구한다든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역시 10조에 그러한 규정이 또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 현장조사의 경우는 현장 출입조사서 이거를 갖다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역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의 경우는 일출 전, 해 뜨기 전이라든가 해 지고 일몰 후에는 못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받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동의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 한다. 그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낮에는 문을 닫아놓고 밤에만 예를 들어서 문을 여는 데다 영업장이 그럴 때는 밤에 행정조사를 하는 것은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가 뜬 후부터 해가 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또는 증거인멸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출 전, 일몰 후에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못하지만 거기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조사라는 조사원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증표를 제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실효 채취와 손실보상 문제.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효 채취를 한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손실 주면은 최소한도 해야 되는데 오바해서 위반해가지고 손실을 주게 되면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것을 영치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입회를 시켜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걸 자료를 영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업에 문제가 있다,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영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역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치할 때는 영치 조서를 두 부를 작성을 해서 입회인 서명 날인하고 하나는 입회인한테 교부하도록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행정조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조사. 여러 번 중복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조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조사에 해당하는 사항일 때는 하야 한다. 기속으로 재량이 아니고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의 행정기관 내에 2개 이상의 부서가 또는 동일 부서나 유사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두 번씩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럴 때는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그럴 때 행정기관이 서로 다르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거는 기속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주의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실장은 행정위원장이 제출한 그런 운영계획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 비슷하잖아 이거. 그러면 공동조사를 실시하십시오라고 실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뭐예요? 중복조사를 그죠? 제한한다는 거죠. 중복조사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예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은 재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적인 것이죠. 원칙은 안 되고 예외는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의 실시 문제입니다. 개별조사 계획의 수립입니다.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요.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급하다라고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할 때
조사 계획하고 대신해서 이렇게 가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일주일 전까지 대상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역시 서면 통지 규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 신청의 문제입니다.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역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가지고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조사를 받는 사람은 문서, 전화, 구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임의, 자발 역시 거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의견 제출의 문제인데요. 역시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의견을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원, 행정조사를 하는 조사원에 대해서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권의 제한의 문제입니다. 조사권의 제한. 그래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그냥 밀어붙여서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하는 것은 추가를 별도로 서면 구두로 통보하고 나서 추가 조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행정기관에다 통지를 하고 조사 대상자나 객체 또는 조사원이나 이런 사람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관리 체제의 구축 문제입니다. 행정조사 대상자가 조사 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조사를 받는 그 객체 대상이 조사받을 그런 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율신고제도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25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하면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를 안 당하도록 감면해 준다든가 또는 세금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실장이 행정조사의 효율성과 투명성과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확인 점검할 의무자가 국무총리 실장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장한테 자료를 내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자, 행정조사와 행정지도를 비교해서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조사는 권력적인 사실행위고 비권력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일반법이 없습니다.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례원칙은 양쪽 다 적용이 됩니다. 의견 제출도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행정지도와 행정조사를 비교해서 개념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조사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행정조사는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의무적이니까 그걸 이제 빼고 일반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을 때 행정조사라고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볼 때는 영장 문제하고 같이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수설은 절충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적용한다는 거죠. 다만 긴급하다든가 그럴 때 불가피할 때는 예의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통지 문제인데요. 행정조사는 7일 전까지 조사하기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담당 조사원은 증표를 제시하고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진술거부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헌법에
진술거부권 규정이 있는데 그건 형사상에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조사는 형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술거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사와 형사추금 문제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가 나올 때는 진술거부권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법에서는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연기신청, 제3자 보충조사,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그 다음 조사 결과의 통지 이런 것들이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문제입니다. 적법한 행정조사다. 그런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손실보상 문제가 될 것이고요. 위법한 행정조사다. 그럴 때는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문제 그리고 국가배상 문제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법상 절차법상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하다.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판례는 이건 조금 더 적극설의 입장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